안녕하세요. 요즘 길에서 전동 킥보드 정말 많이 보이죠? 네, 엄청 늘었어요. 이게 편리하긴 한데 가끔 관련 사고 소식 들리면 좀 걱정도 되고요. 맞아요.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그런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또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손해배상 절차는 뭔지 좀 복잡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꼭 필요한 정보죠. 오늘 저에게 이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신 분은 서초 법무법인 라이온의 이창엽 변호사님이신데요. 사법고시 출신의 18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베테랑 변호사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 네. 경력이 상당하시네요. 이 변호사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전동 킥보드 사고를 딱 겪었을 때 뭘 알아야 하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 사고라는 게 정말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사고 순간의 충격도 충격이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후가 문제죠. 특히 이제 돈 문제, 그러니까 손해배상 문제는 법률적인 걸 잘 모르면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만약에 전동 킥보드 사고 피해를 입으셨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절차, 그리고 권리,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막상 그런 일을 딱 당하면 너무 놀라서 뭐부터 해야 할지 그냥 머리가 하얘질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가장 먼저 진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조치는 뭘까요? 특히 뭐 겉으로 봤을 때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도 그래도 병원에 꼭 가야 하나요? 아,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고 딱 나면 정신도 없고 또 우리 몸에서 막 아드레날린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흥분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통증을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괜찮은데? 하고 그냥 넘겼다가 나중에 뭐 며칠 뒤에 갑자기 아프거나 예상 못한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다면 뭐 증상이 가벼워 보여도 반드시 병원, 가능하면 응급실로 가셔서 제대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이게 거의 철칙이에요. 응급실까지 갈 필요가 있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팁 하나. 병원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걸 꼭 명확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아, 그냥 넘어져서 다쳤다가 아니라 교통사고라고요? 네, 맞습니다. 진료기록부에 교통사고 관련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보험 처리하거나 또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때 그 사고랑 이 부상이랑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아하, 인과관계 입증. 그렇죠. 그냥 넘어져 다쳤어요. 이러면 나중에 좀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단서, 소견서, 치료받은 영수증 기록들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꼼꼼하게 챙겨두셔야 하고요. 네네. 이게 전부 다 나중에 합의금 계산할 때 기초 자료가 되거든요. 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다. 이걸 명확히 하는 거. 기록의 중요성이 확 느껴지네요. 네, 핵심입니다. 근데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가 다 끝난 것 같은데도 계속 몸이 좀 불편하거나 후유증 같은 게 남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 정확히 보셨어요. 그럴 때가 있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후유증 가능성, 이걸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치료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목이 잘 안 돌아간다거나 이런 기능 제한이 느껴지면 반드시 의사한테 다시 알리고요. 필요하면 추가 검사나 재활 치료 같은 것도 꾸준히 받으셔야 해요. 재활 치료까지도요? 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게 바로 합의 시점이에요. 합의 시점. 네.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거나 아직 치료가 완전히 안 끝난 상태인데 섣불리 그냥 합의서에 도장을 꽝 찍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보험사 쪽에서는 좀 치료 초기에 아이고 빨리 합의하시죠.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경우 많죠.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보험사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는 대체 언제쯤 하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좀 안전하게요. 보험사가 좀 빨리 합의하자고 하는 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치료비가 계속 나가거나 또 후유장애 같은 게 남으면 줘야 할 보험금이 커지니까 그걸 좀 줄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건 좀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가장 안전한 합의 시점은요. 치료를 충분히 다 받고 나서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더 이상 치료해도 증상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즉 치료 종결 소견을 받거나 또는
사고 때문에 후유장애가 남았는지 아닌지 이걸 명확하게 감정받아서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아, 후유장애 여부까지 확인하고요. 그렇죠. 너무 일찍 합의해버리면 나중에 진짜 심각한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로 보상받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거의 뭐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섣부른 합의는 정말 피해야겠네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합의금. 이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냥 보험사에서 이 정도 드릴게요 하면 그냥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보험사가 주는 대로 받는 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합의금,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는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항목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계산해요. 여러 가지 항목이요? 네,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실제 쓴 돈. 예를 들면 치료비, 약값, 보조기 산 비용,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손실 있잖아요. 이걸 적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적극적 손해. 네. 둘째는 사고가 안 났으면 내가 벌 수 있었을 돈을 못 벌게 된 거. 이걸 소극적 손해라고 해요. 소극적 손해. 네. 여기에는 이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받느라 일을 못해서 줄어든 소득. 이걸 휴업 손해라고 하고요. 만약에 사고로 노동 능력을 잃었어요. 영구적으로든 한시적으로든. 그걸 후유장애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벌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되는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 감소분. 이걸 상실수익액이라고 합니다. 아, 휴업 손해랑 상실수익액. 좀 어렵네요. 네, 조금 복잡하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사고 때문에 겪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 이게 바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까지. 아, 그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군요. 네, 예를 들어서 휴업 손해를 인정받으려면 본인 소득을 증명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명세서나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내야 하고요. 네네. 상실수익액은 후유장애 진단을 받고 그 장애유에 따라서 계산하는데 이건 꽤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또 합의하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그 비용인 향후 치료비도 반드시 합의금 항목에 넣어야 하고요. 아, 향후 치료비까지요? 네. 근데 문제는 보험사가 보통 자기들 내부 기준이나 약관 가지고 이런 항목들을 좀 줄여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항목별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걸 근거로 정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와, 진짜 생각보다 따져봐야 할 게 엄청 많네요. 그냥 병원비만 받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훨씬 복잡하죠. 이렇게 막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양쪽에 오케이, 이 금액에 합의하자. 이렇게 되면 합의서라는 걸 쓰잖아요. 네, 쓰죠. 이 합의서 쓸 때도 특별히 조심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합의서는 한 번 딱 쓰고 나면 그 내용을 뒤집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써야 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네. 꼭 확인해야 할 몇 가지 핵심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누가 누구랑 합의하는 건지,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 또는 보험사, 양쪽 당사자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같은 거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사고에 대한 합의인지 딱 측정하기 위해서 사고 난 날짜, 시간, 장소, 차량 번호 같은 거 킥보드 포함해서요. 사고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쓰는 게 좋아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합의 금액 총액. 그리고 이걸 어떻게 줄 건지, 한 번에 주는지, 언제까지 주는지 이런 지급 방법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요. 금액이랑 지급 방법. 네.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합의서에 들어가는 핵심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합의 이후에 이 사고건 관련해서 앞으로 민사상, 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문구예요. 아, 그 무서운 문구. 네, 이 부재소 합의 조항 때문에 합의서에 서명 딱 하는 순간 나중에 혹시 예상 못한 손해가 또 생겨도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 삼거나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가 없게 돼요. 와, 그럼 진짜 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합의서 문구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작성 날짜랑 양쪽 서명, 날인도 당연히 필수고요. 듣고 보니까 합의서라는 게 정말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안 한다. 이 문구는 진짜 신중해야겠어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을 피해자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뭐 법률 지식도 부족하고 또 사고 당하면 감정적으로도 힘들잖아요. 네, 그쵸. 쉽지 않죠. 어떤 상황에서 특히 전문가, 예를 들면 변호사님이나 손해사정사 같은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할까요? 네, 맞습니다. 뭐 모든 경우에 다 변호사 선임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특정 상황에서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고 안전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는 사고로 다친 정도가 아주 심각하거나 치료 다 받아도 후유장애가 남을 게 좀 명백하게 예상될 때. 이럴 때는 손해배상액 자체가 커지고 뭐 장애평가나 향후 치료비 계산 같은 복잡한 의학적, 법률적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거의 필수적일 수 있어요. 부상이 심하거나 후유장애가 예상될 때. 네. 둘째는 사고 책임, 그러니까 과실 비율 가지고 가해자 쪽이랑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막 분쟁이 심해질 때요. 아, 과실 비율 다툼. 이것도 흔하죠. 그렇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받을 돈이 확 달라지니까 법률적인 근거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을 때는 전문가 역할이 중요하죠. 네.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내가 입은 실제 손해액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될 때. 아, 금액 차이가 너무 클 때. 네, 전문가들은 관련 법규나 판례, 의학 자료 같은 걸 토대로 객관적인 손해액을 계산하고 그걸 근거로 보험사랑 효과적으로 협상을 하거나 정 안 되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요. 넷째는 좀 안타깝지만 가해자가 책임보험도 안 들어놓은 무보험 상태거나 아니면 사고 처리에 너무 비협조적이어서 뭐 대화 자체가 잘 안 될 때, 이럴 때도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무보험이나 비협조적인 경우까지. 네, 이런 상황에 해당된다 싶으면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전문가랑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진단받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큰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초기 상담만으로도요. 네, 오늘 전동 킥보드 사고 났을 때 합의금 산정 방법이랑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었네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고 나면 괜찮아 보여도 무조건 병원 가서 교통사고 진료받고 기록 남기는 게 첫걸음. 맞습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이랑 그로 인한 모든 손해, 병원비, 일 못한 손실, 정신적 고통까지 꼼꼼히 기록하고 증빙자료 챙겨서 내 손해액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렇죠. 보험사가 빨리 합의하자고 해도 성급하게 응하지 말고 치료가 충분히 끝나거나 후유증 여부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신중하게 합의해야 한다는 거. 네, 합의 시점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특히 다친 게 심하거나 분쟁 소지가 크다 싶으면 주저 말고 전문가 도움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것. 이게 핵심이겠네요.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결국 자기 권리는 자기가 잘 알고 있어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예기치 못한 전동 킥보드 사고를 겪게 되셨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고 좀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는데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나는 프리랜서인데 소득 증빙 같은 거 좀 어려운데 그럼 휴업 손해나 상실 수익액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경우도 많죠. 네. 이렇게 소득 증빙이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직업을 가진 분들의 경우 어떤 자료들이 내 경제적 손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걸 미리 좀 고민해보고 관련 자료들을 평소에 잘 관리해두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미리 준비해 두면 좋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